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회직 8급 기출문제 내일까지죠. 1번입니다. 무유동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 주관적 소송입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제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30조가 기속력 규정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기속력은 일반적 기속력이고 이 안에는 반복금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처분 의무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왔는데 이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 겁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하기 조정 쪽이고요. 30조 3항 아닙니다. 30조 3항의 절차상하자는 취소 판결입니다. 따라서 준용 불가하고요. 그러니까 30조 1항하고 30조 2항하고가 준용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에서 무효확인 소송에는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준용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30조 1항 2항입니다. 30조가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 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는 전부 다 협의의 수의 큰결로 다각하라고 했습니다. A처분 취소시켰는데 바로 A처분 또 나오고 거부처분 취소시켰는데 그런데 재처분 안 해주고 그러면 소해이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소해이익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행정소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면 물론 30조 2항이 준용되죠. 30조를 통째로 준용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항과 2항이 준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34조에는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죠. 입법 불비라고 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30조 2항도 준용을 하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준용을 했더라면 간접강제도 준용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고 판례입니다. 판례 입장은 소송법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이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5조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부분이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거의 판례 표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부가처분이 나오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소송으로서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무엇으로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권리확인 소송으로서의 민사소송으로도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서의 이행소송과 민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보충성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것이지만 이 판례는 결국 무엇이다?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한 판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입장은 그렇고 그것이 가장 논리적 접근입니다. 이견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주장과 입증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고요. 요건 사실, 우리 입증 책임 분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침익적 처분에 적극적 요건이 있으면 적법되는 겁니다. 소극적 요건이 있게 되면 그것은 위법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익적 처분, 거부 처분이죠. 여기서 적극적 요건이 인정되면 위법되는 것입니다. 소극적 요건이 인정되면 적법되는 것입니다. 불문법의 요건이 인정되면 위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처분의 적법 위법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효력 유무를 입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판례는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을 원고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선 맞는 얘기죠.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 처분에 간 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국가가 사인 갑의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류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든 등기가 말소가 됐든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원래부터 무효잖아요. 원래부터 무효고 이것의 외형 때문에 외견적 효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등기 여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소액은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통지의 처분성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당연퇴직 이미 당연히 퇴직돼서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사발령의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뭔 상황이 발생하도 이와 같이 당연퇴직 상황이면 그것은 관념의 통지고 사실행위고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소득귀속자는 신민입니다. 원천납세 의무자인 소득귀속자가 신민입니다.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틀렸죠? 이게 과세관청이 패스원한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게 되면은 패스원은 그에 따른 패스원이 누구예요? 원천징수 의무자잖아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패스원 쪽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바뀌어가지고 신민이의 소득금액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패스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는요 아무런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래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저한테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 아니라고 했어요. 패스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이 맞죠. 그런데 제가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법률상 이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고적 격도. 구농지법상의 농지처분 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이건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농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농업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 직접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거를 불이행한 거예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농지처분 통지를 해요. 당신은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처분 팔아라. 이 농지 딴 사람한테 실제 농사 지을 사람한테 팔아라 라는 의무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전제가 돼서 그런데도 여기에는 해당 농지가 제시되고 언제까지인지 의무 기간이 제시가 되는데 그 기간까지 해당 농지를 처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하명이 나옵니다. 하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명이 이행이 안 되면 그 다음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지처분 의무 통지 없으면 이거 못 나옵니다. 법에 따르면. 이게 못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없으면 농지처분 명령이 못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면 저건 처분이 당연한 거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관련 문제가 다른 데서도 있었죠.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임용 거부는 너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 과거에는 이것도 너는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니야 라는 관념의 통지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뭘 인정했다?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을 해서 지금 거부 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 포인트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본 학생들도 있는데 보시면서 이게 좀 약간 또 생소하죠? 생소한 이유가 뭐겠어요?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내가 옛날에 뭘 봤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이 자리에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끊어놓고 나서도 여기에 출석을 안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과목 백날 공부해 보십시오. 행정법이 무너지면 노답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배우지만 점수 차이 납니다. 당연히 나고 여기서 우리끼리의 점수 차이가 10점이면 적용시키면 15, 20까지 넘어갑니다.
격차의 행정법의 격차를 벌이는 속도는 필수 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큽니다.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 말을 안 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공부는 시스템이라고요. 시스템에 몸을 맡기라고요. 그러자고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자습한다고 수업을 빠지는 행동은 시험에 관심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절대 수업보다 혼자 공부량이 빠르거나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럼 학원을 다니질 말았어야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일주일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안 먹히죠. 네.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쁜 버릇은 들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과 같고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걸 왜 혼자 죽어라고 연습장에 쓰고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혼자 공부하면 자꾸 뭘 찾아보게 되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속도도 느립니다. 찾아본 거하고 그냥 이건 이겁니다 하고 정답 찾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들으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따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가 전문가인데도 이 전문가들이 매일 모여서 지금 계속 지금 2주째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시스템 절대 학생 머리로 못 둡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진단은 자신이 제일 잘하겠죠. 자신이 제일 잘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월 전략이 바로 학원 시스템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학원 시스템 부정했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했지만 나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냥 돈 내고 학원 다닐 걸. 그런 생각 지금은 많이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수업 들어 앉아 있으면 싸움은 이긴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밖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 먹어서 공부하는 친구처럼 삼겹살 구워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인식 못하면 이건 언제? 4월, 5월에 가서 판단하게 돼요. 4월달 시험 보고 이거 아니었구나 싶으면 그 다음 지방직까지는 한 달입니다. 채 한 달도 없는 시간 안에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 한두 달간 공부했던 걸 지금 행정법을 머릿속에 쟁여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딴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딴 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어지는 속도는 그 어떤 과목보다 빠릅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어떻게? 그죠?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인강이에요. 인강으로 넘어가는 순간 돈 들죠? 강제력 없죠? 속도 안 나죠? 듣다가 끊죠? 그 상황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현재 있는 건 절대 버리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게 보여도 버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 저도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저쪽에 있는 수업 다 날려버리고 그냥 일로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저 강의합니다. 그냥 계속 돌파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현재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그걸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보충해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주어진 일정은 사수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기본입니다. 인생의 기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표현은 체납처분 절차죠.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를 합치면 강제징수 절차예요. 이럴 때 표현을 뭐라고 해요? 독촉까지 포함하면 통칭 징수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4개를 통칭 징수처분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3개는 체납처분이라 말하고, 독촉은 독촉이라 말해도 되는 겁니다. 합치면 징수처분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계고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에서 1차만 처분이죠. 1차만 처분입니다. 다음 기관의 설치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다. 그렇죠. 이건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상 기관. 이게 뭐 97조에 있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뭔 알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헌법이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언급했다면 중앙선거관리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감사원 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로 언급이 없다. 하지만 그것도 법규명령이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감사원 설치 규정은 있는데 감사원 규칙 규정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의미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바로 풀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는 이와 같은 비서실, 경호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 그 다음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헌법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대의기관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몰라도 예상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 없을 리가 만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부군수 부구청장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이것도 상식으로 푸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라면 부군수 부구청장이 없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없는 동네가 없다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광역시 특별시에 부시장도 마찬가지, 도에서 부도지사, 부지사도 마찬가지, 일반시의 부시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식으로 풀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합의제행정계가 설치할 수 있다. 이 합의제행정계가 뭔지 안 나왔잖아요. 뭔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게 되는 거겠죠. 뭔지 나와야죠. 그렇죠? 뭔지 안 나왔으면 조례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공부하지 말라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건 몰라도 돼요, 당연하죠 라고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죠. 안 들은 사람은 이것도 책 찾아보고, 근데 이런 거 책에 안 나와요. 다른 선생님들 책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네이버 뒤지고 네이버 들어가는 순간 1시간입니다. 1분이면 되는 걸 1시간 걸리는 게임을 꼭 할 겁니까? 전 정말 이젠 정말 너무 힘들어. 왜 힘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수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제가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역효과가 더 커요. 들어와서 공부해라고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해. 그래서 다른 과목이나 공부나 하라고 지금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계속 두면은 어디까지 수렁으로 갈 겁니까? 원래 시즌 1 관리반 출신들 몇 번을 말합니까? 계속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을 계속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고 있어요. 네? 본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 그죠?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행정행위 하자 그러면 위법과 부당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자 그러면 위법입니다. 위법으로 놓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언제 필요한 거야? 대량성 전문성이죠. 필터링이 필요하고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효확인수용 무효인 처분을 그 소송의 목적물로 하고 있고,
무효인 경우는 많지 않고 대량성 문제 없고, 그 다음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위법함을 명백해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대량 전무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외견상, 일견상, 중대 명백성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으로 객관적 명백설이 제시된 판례도 존재한다. 조사의무설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객관적 명백성설, 조사의무설. 그러니까 명백성의 요건을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내 문제인데, 얘는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해당 사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것이 위법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는가를 보는 건데, 어느 쪽이 넓어요? 당연히 이쪽이 넓죠. 공무원이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공무원이 보면 위법한 경우가 더 잘 보일 겁니다. 잘 보일 거니까 이게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취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처럼 뭐를 취한 적은 있냐면,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취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중대 명백성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뒤쪽에 나오면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취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조사의무서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판례는 권한 유월 행위에 대해서 무권한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권한 행위, 주체하자라가 발생하면 판례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죠. 거꾸로 돼 있고. 의원 면직 처분에서의 권한 유월은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푼 적 있죠. 이건 수동적 행위다. 수동적 행위다. 이건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리죠. 수리. 준법률의 행정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로. 뭐가 깨졌겠습니까? 중대성이 깨져요. 중대성이. 이건 단순히 상대방이 제출한 그 사직원을 그냥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수리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5급 공무원, 국정원 5급 공무원은 5급 이상이면 누구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 그냥 국정원장이 수리한 거예요. 국정원장이 수리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공무원의 지위 소멸 맞습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단순히 그냥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가. 누가 받았는지가. 그래서 중대성, 거꾸로 명백성이 아니라 중대성이 깨졌습니다. 판례는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제,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했다면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건 처분 절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서비스라고, 서비스. 처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협해지는 건 없어요. 위협해지는 거 없습니다. 어떨 때 위협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제대로 회의를 진행을 안 하다가 누락된 관계이 있으면 그 처분이 재량이라는 전제하에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절차 하자가 발생하는 건 결코 아니다. 처분 절차가 아닙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통 뭐예요? 에너지 개발 사업,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사업, 아니면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체육시설, 폐기물, 에너지. 이를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는 또 유독 뭐라고 봐요? 무효라고 보고 있죠. 무효라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전혀 실시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면 적법. 중간 취소 사유를 스킵합니다. 그쵸? 판례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가 적법과 무효만 있는 거지 취소 사유를 인정 안 합니다. 다음, 행정조사.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조사,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 중요사항 유보설, 법률유보 적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를 친 거예요? 법률유보는 처분에만 적용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독약을 뿌린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거를 처분에만 적용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왜? 처분이 너무 익숙하니까. 처분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예, 이런 거 소독약 살살 뿌려주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설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찢기나 하지. 비권력적 조사, 이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면요, 예, 비구속적 계획,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비권력적 조사든 비구속적 계획이든 이런 것들도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과 관련돼 있는 거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처분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할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자율신고제 말하는 거죠. 자율신고제. 굳이 내가 나가서 강제로 조사해야겠습니까? 아니 바로 그 자료를 갖다 주면 서로 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그렇죠? 자율신고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무로 두겠습니까? 그럼 조사는 어디 갑니까? 조사는? 예, 다 자율신고하지. 예, 의무사항인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면 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입처지 그 어디에도 조사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근데 이놈아가 처분이 되면 그러면 처분 절차는 적용될 수도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조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얘는 뭐예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있는 거죠. 행정조사기본법이.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의 통관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사전영장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그러면 그거는 권력행위가 되는 겁니다. 권력행위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아니 성분 분석 이게 뭐 권력행위겠습니까? 시료채취 이게 아니죠. 이거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란 말이에요. 비권력적 조사는 애초에 권력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처분이 일 리가 없고 그러면 영장주의 문제가 발생하질 않아요. 발생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행위로서 항고 대상이 아니다.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권리제한과 의무부가 권리제한 의무부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 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와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가 인정되며 이후에 장래 불이익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양갈래 모두 다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6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부처분에 대해서 음행심판을 제기해야 되며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아, 이거 누가 낸 건지 보이는데요. 이거 주장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십니다. 근데 17년도잖아요. 17년도에 교수직 안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두셨는데 이거 연대 홍정성 교수님 주장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부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이행 심판의 존재가 거부 처분에 대한 음행 심판과 할 수 있죠. 이게 취소 심판을 배제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홍정호 선생님 배제하는 거라고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취소 심판의 대상은 처분인데 처분 안에 거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포함되는 게 맞죠. 그렇죠. 포인트가 두 개라고요. 의무이행 심판이 취소 심판을 배제하는 건가, 그다음 취소 심판의 대상 범위 안에 거부 처분이 포함되는 것인가, 두 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요 배제하는 게 아니고 거부 처분은 포함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인정되죠. 지금은 이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거부 처분 취소 심판에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협의의 심판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 단계 문제예요. 전 단계 문제고 지금은 거부 처분 취소 심판에 재처분 의무도 아예 인정을 하고 있죠. 행정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2008년도 2월 29일 행정심판법 개정 전 상태입니다. 전 상태고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심판청구서 제출도 허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피청구인 거쳐갈 수도 있고 행심위를 직행할 수도 있고 양쪽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충성 원칙 얘기하는 거죠. 심판법에는 가이행,
다툼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만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정지가 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규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31조 3항에서 명문의 보충성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 겁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에서 재결에 대한 심판 대상됐던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 그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재결. 재결에 대한 심판 안 됩니다. 재결에 대한 심판, 이건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 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당시의 정답은 3번인데 지금으로 치게 되면 3, 5.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죠. 간접강제제도가 현재 도입됐고요. 이거는 원래 아예 없었던 거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심판, 은맹심판, 절차하자 4개 다 신설입니다. 4개 다 신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맞는 말이 되고요. 7번.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규명령 우선 말하는 거죠.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법규명령은 무슨 말이에요? 집행명령, 이거는 기술적 사항이죠. 기술적 사항. 75조는 집행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95조는 직권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집행명령은 기술적 사항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 직권명령이라는 표현은 위임이 필요 없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헌법 75조 95조의 표현에서 이거의 특징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끌어낼 수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더라도 개정법률과 성질상 모순되고 저촉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사항입니다. 기술적 사항. 그런데 상위법령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면 집행할 게 없으니까 이것도 자동 소멸입니다. 근데 상위법령이 개정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걸 가지고 집행할 게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 위임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규칙인 고시가 집행에 개입 없이도 이거 무슨 고시예요? 이거는 법령 보충적 규칙 말하는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니까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 인정시키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인데 그런데 그게 집행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및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이건 아예 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입니다. 변동 그랬으니까. 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이고 행정행위죠. 초래하는 경우에 한 곳에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됩니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법령보충적 규칙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위임이 있었고 그래서 법령보충적 규칙이고 그 규정 형식이 법령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법규명령으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수권법령에 재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강을 정했으면 됩니다. 상위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정해라 라고 했는데 대강을 정했으면 정하라는 만큼 정한 거 맞습니다. 정하란 만큼 정했으면 또 그 다음에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정이 없더라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대강을 정하지 않고는 위임 못하죠. 재위임, 백지위임 못하는 건데 그 부분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근거 부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근거. 이거는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1항의 위임, 2항의 재위임, 3항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부작위는 부작위 위협한 이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걸 말장난 들어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는 우선 쉽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건 바로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9급 9까지 풀었을 때 나왔던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서 얘기했던 건
법률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했다라고 했어요. 법률이 특정 사항에 대해 위임을 했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입니다. 집행명령. 특정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권리 의무를 정하려고 하는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시행을 위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입니다. 그러면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법규명령입니다. 예,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맞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협파 인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죠. 처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도 처분 못 됩니다. 그렇죠? 위임명령이어야지 그래도 권리의무를 규율하고요. 권리의무를 규율한 놈이 그래도 직접 규율이나 변동 규율까지 가야지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나 있어 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애당초 권리의무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상황이 안 생깁니다. 이건 그냥 전형적 법규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전형적 법규명령. 시행을 위한 겁니다. 여기다 소독약도 뿌려버리면 쏘가버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위임한다. 위임명령의 상황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8번. 갑은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갑의 국가배상 청구송은 공법상 당사소송에 해당을 한다. 판례, 민사소송. 이거죠? 판례. 갑의 소송이 인용이 되려면 미리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의 인용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 이건 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예, 이랬을 때 민사법원에 대한 문제에서 위법심사가 선결 문제면 국가배상, 효력심사가 선결 문제면 부당이득. 지금은 위법심사, 구성요건적 효력은요, 예, 이건 유효성 추정의 의미지 적법성 추정의 의미 아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에서 민사법원 권한없는 법원이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거랑 구성요건적 효력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 취소 판결 없어도 국가배상 가능합니다. 갑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이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취소는 국가배상 소송에 병합될 수 있다. 이거 뭐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주된 청구, 관련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 청구, 배당상 표제계에서 배당상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그리고 원상회복 3개죠. 그 다음 밑에 표제계는 표리관계, 처분재결, 그리고 단계처분 이거죠. 얘네들은 취소입니다. 얘네들은 밑에 건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하고 요 취소하고 서로 누가 주된 청구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된 청구는 상관없다. 그 얘기는 이걸 여기다가 병합해도 되고 이걸 여기다가 병합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1호에 있는 거, 10조 1항 1호에 있는 거, 손해배상 부당이득 그 다음에 이 원상회복은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히 관련 청구를 주된 청구 쪽으로밖에 병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원에다가 이 취소를 갖다 줘봐야 얘들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쪽에다가 취소를 병합하는 게 아니라 취소 쪽에다가 국가배상을 병합해야 되는 거죠.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저거죠. 예, 사무기속주체. 국가가 사무기속주체고 갑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죠. 뭐니까? 사무기속주체니까. 사무기속주체니까 영업허가 취소 사무죠? 2조입니다. 그러니까 2조의 배상 책임 주체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 6조 1항의 배상 책임의 주체로 해가지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선택적 청구. 양쪽 어디다 해도 상관없다.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갑의 국가배상 청구송은 기각될 수도 있다. 뭘 떠올려야 돼요?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죠.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어느 쪽? 고의과실. 고의과실 깨질 수 있잖아요. 고의과실 깨져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기각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고의과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게 재량준칙에 따라서 행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량준칙에 따랐으면 공무원의 과실 없어요. 그죠? 과실 없죠. 위법은 맞지만 과실은 없고 국가배상은 기각되고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9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대한 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에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유하려고 있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협의의 소익이죠. 협의의 소익. 없는 거 맞죠. 여기서 취소 확정판 기회를 받아가지고 재처분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정보공개 결정을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공개해 줄 게 없습니다. 공개해 줄 게 없기 때문에 공개 실시 대상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협의의 소익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보공개 제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 것이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건 외워야 돼요. 공직자윤리법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외울 수 없는 거니까 문제 나오는 거 이건 체크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 의무자가 구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 사유, 서명, 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구조 1항 1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법 나왔잖아요. 다른 법. 구조 1항 1호로 가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자기하고요 직계 존비 속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가액 등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공개를 해야 돼요. 자기 재산, 직계 존비 속의 재산, 그 다음에 그 종류, 얼마짜리인지 가액,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거부해 볼 수 있잖아, 얘네가. 거부하면 어디까지만 공개를 하는 거냐면 거부됐다, 여기까지. 거부됐다. 저놈아가 공개 안 한대요, 여기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공개 거부 사실까지만, 고지 거부 사실까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거지. 그 뒤에 내용 이거 다 공개 못 합니다. 이거 나온 순간 이 사람 신상 털려요. 죽어요, 죽어. 사생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여기까지만 되는 공개를 거부했다.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까지만.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한대 보유 관리했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뭐예요? 보유 관리하고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누구? 청구인, 원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누구? 공공기관, 피고. 이거죠. 누구?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 피고에게 있다. 맞는 말이네요. 정보공개법 제13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의 방법에 대한 일정한 제한 규정이 있긴 있는데 법에서 제한 규정 두고 있으면 걸리면 뭐 그런 거죠. 걸리면 그런 거지. 이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을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해야 하므로 그 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그렇죠. 옛날 판례고 최근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권의 범위 내에는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거부 처분이 성립될 수 있다. 이게 최근 판례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지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기본권과 충돌돼서 구조 1항 몇 호,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거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인지를 주장 입증해야 되며, 그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 공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럼 얘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을 주장 입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다시 청구인 쪽에서는 하지만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재량의 하자를 입증하는 거죠. 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피고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선 다시 원고가 맞긴 한데 항변 들어가면서 그렇지만은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재량의 하자를 주장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에요. 주고받는 게임. 그 다음에 10번.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
조례가 집행의 개입 없이도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영향이랬으면 변동규율과 직접규율까지 포함하는 거죠. 직접규율까지. 뭐랑 똑같이 보라고? 조례는 그냥 법규명령과 똑같이 보라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뭐까지 인정해요, 판례가? 이제는 확실하게 취소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소위 무효항의송이었어요. 지금 릴리제약 주식회사하고 한미약품에 대한 판례가 취소였어요. 근데 이게 판례 변경 아닙니다. 판례 변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효항의송만 인정했고 지금은 취소까지 인정한다로 바뀐 게 아니라 옛날에 취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언급이 없었던 거고 최근에 확실하게 취소를 인정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건 전압판례가 아닙니다. 전압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모두 돼 취소도 돼. 취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는 비록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에 표준약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하게 되어 있으나 여기까지 말했으면 게임 끝났잖아요. 의무 부과했지 않습니까? 의무 부과.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뭐 과태료까지 나왔잖아요.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그죠? 말이 안 맞죠. 뭐냐면 권장이죠. 권장 그러면 이게 행정지도가 의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행정지도가 의심이 되는데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 있죠. 지도를 안 따랐다고 불이익조치하면 안 된다. 거꾸로 들어간 반대 해석 뭐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이건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분이다. 이거잖아요. 뒤에 불이익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처분이면은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안 되겠죠. 국가의 공권의 행사 불행사, 국민의 기본거침의 직접성, 그리고 보충성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처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각하나 기각해서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저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사항이 이게 침해당한다.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맞습니다.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맞습니다.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는 거죠.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수삭감행위는 해당한 당사자의 계약관계, 저 계약직 공무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게 맞다면 당사성이 맞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보수삭감 뭐랑 똑같아요? 이건 감봉처분입니다. 이건 감봉이에요. 감봉이기 때문에 이거 아예 징계처분 취급합니다. 징계처분. 파면해임 강등정지 감봉견책에 감봉 처리해버리고요. 보수삭감이면 감봉 맞잖아. 감봉 맞으니까 감봉 처리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징계처분 절차 다 밟아야 됩니다. 다 밟아야 돼요. 이거 처분입니다. 처분. 이거는 감봉 처분입니다. 처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는 그렇게 내가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 재결 없는 처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간 재결 거쳤을 때도 재결이 끼고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면요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 이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처분의 내용 자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입니다. 다라고 했잖아. 다. 그치? 그래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징계 처분에서 징계 중에 정직 들어가 봐요. 정직이 6개월 정직이 3개월 정직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그냥 일부 취소입니다. 이건 날짜 분리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취소, 물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입니다. 그럼 분리 안 되는 수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정 재결로? 예. 들어가시게 되면 파면을 해임으로 바꿨어요. 분리가 안 되죠, 이거는. 징계 처분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다라고 했잖아, 다. 유리하게 변경되면 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고 소독약을 뿌리면 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리하게 변경되면 원칙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역급수라고 했죠. 처분이든 재결이든 다 똑같다고.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조사 협조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흡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면요. 불리하게 롯데마트 사건. 영업시간 제한을 0시 8시에서 0시 10시로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불리하게 변경된 병존설. 예. 병존설이 원칙. 병존설이 원칙이고 예외가 국세기본법 22조에 예. 증액경정. 요게 흡수. 그러니까 흡수가 예외고 여기서 뭐가 유리하게 변경되면 역흡수가 원칙, 불리하게 변경되면 병존이 원칙.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결에도 적용된다. 알겠습니까? 특히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네. 이거 나중에 뒤에 가고 우리가 어드밴스드죠. 지금 어드밴스드 뒤로 가고 변호사 시험 쪽 하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꼬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습니까? 네,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